박원갑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꼭 한번 출연하고 싶었어요. 현재 서울 수도권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나아지고 있는 것은 맞죠. 네. 그런데 이제 지표가 약간 혼조세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혼조세. 네, 혼조세 양상인데 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생각보다 반등이 빨리 왔어요. 지금 다들 4월 PF 위기설, 네. 그다음에 2차라, 네. 서울의 매물이 뭐 8만 2천 건, 3천 건 거기에만 지금 함몰돼 있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얼음 밑에 지금 어떻게 보면 물이 이 봄이 오면서 좀 서서히 녹고 있다는 거는 지금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보고 싶은 대로 지표를 보는 거예요. 매물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박사님. 8만 건? 매물 하나만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안 돼요.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는 균형 감각이 중요한 거지. 네. 확정 편향에 빠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 지표 중에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 그걸 저는 KB 걸 좀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예, KB 거. 자, KB가 이제 보면은 중개업소 사장님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예.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100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거 아시죠? 근데 지금 3월을 기준으로 보면은 89.4예요. 네. 작년 12월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거래가도 작년 12월이 바닥이었어요. 네. 근데 바닥이라고 해서 갑자기 확 이렇게 치고 가는 건 알 수 있어요. 바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저는 그 지금 바닥을 다지는 장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3월에 89.4라고 그랬죠? 100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작년 12월이 82.2, 서서히 저점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올 1월이 85.3, 그 다음에 2월이 88.1이에요. 이게 가장 시장을 잘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전세 전망 지수는 지금 다 100을 다 넘었어요. 다 넘었는데 네. 역시 작년 12월이 가장 낮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으로 따져봤을 때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80에서 100 사이 정도면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체감을? 지금 별로 오른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정도의 느낌.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토연구원 자료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100을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2월 달에 전국 그 주택 매매 시장 중에서 소비 심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요게 107.2입니다. 107.2. 2월이라고 말씀드렸죠. 1월에도요, 100을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95에서 115 사이는 보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합. 네, 115가 넘어야 됩니다. 제가 107.2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네. 조금 모자랍니다.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실 거죠? 매물 많다고. 네. 예, 매물 많은 건 맞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지금 보면은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이 3월 29일이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서울이 보면은 82,655건. 그러니까 단순 도식이라든지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매물 많은 거 보면 지금 폭락 올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매물이 늘어나면 무조건 저까지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매물이 5만 513건이었습니다. 5만 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6월 말에 보면은 이게 6만 7,150건이에요. 매물이 30% 늘어났죠. 네. 작년에 1월부터 6월까지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서울 아파트가 실거래가 보면 언제가 고점이에요? 작년 9월 말이죠. 네. 그러면 작년 초부터 9월 말까지 보면은 매물이 46% 늘어났어요. 그래서 9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73,141건입니다. 그러면 왜 집값이 빠져야 되는데 왜 올랐어요? 수요가 늘어나서 그렇거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매물 건수는 전체 변수 중에서 우리가 고려할 변수 중에서 원 오브 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저는 역시 실거래가 좀 더 초점을 두는 편입니다. 실거래가에. 예. 실거래가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실거래가는 제가 1월부터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는 이제 서울 수도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실거래가가 아마도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부동산 평론가 분들은 안 계시죠? 주로 실수요자잖아요. 실수요자들은 실거래가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1월 통계로 보면은 1월이 지금 0.1%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전국으로 서울은 0.45%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권은 0.1%, 지방도 0.01%, 뭐 오른 건 없죠, 그죠? 0.01이면 뭐 거의 뭐 보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네. 문제는 2월 잠정 지수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2월 잠정 지수가 언제 나왔느냐? 3월 15일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월 잠정 지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2월 말 통계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정치긴 하지만 네. 이 보름 늦잖아요. 가장 빠른 지표입니다. 이게 잠정 지수가. 그래서 한국 부동산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동주택 실거래가 공표 보고서라고 나와요. 보통 이제 매달 15일 오후 5시에 나와요. 이게 한 달 보름 늦습니다. 3월 15일 날 나왔다는 것은 언제 지표예요? 실거래가가? 1월 말이죠. 1월 말. 1월 말. 근데 이제 잠정 지수는 이거보다 한 달 좀 더 빠른 거죠. 그러니까 2월 말 이제 통계가 잠정적으로 나온다. 근데 이게 약간 0.01 이러면은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2월이 전국이 0.08%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0.08이면은 야리까리해요. 어쨌든. 근데 서울은 지금 0.3입니다. 그럼 방향성을 크게 못 틀어요. 플러스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수도권은 0.08이에요. 이것도 방향성을 좀 틀 수 있어요. 네. 오히려 마이너스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방은 마이너스 0.17이에요. 그러면 지방은 이것만 본다면은 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서울은 아마 플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작년에 실거래가가 서울은 1월부터 올랐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9월까지 올랐던 거고, 네. 나머지 지역은 2월부터 올랐어요. 그랬는데 그게 9월 가서 마무리가 된 거죠. 작년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8개월 상승 사이클, 미니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걸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작년에 진짜 시대를 지배했던 키워드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9월 말까지 13%가 올랐는데 어떻게 그게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거는 미니 랠리지. 근데 그거 따라 뭐 데드캣 바운스가 30년짜리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거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 아니에요? 작년을 하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락이에요. 그거는 통계 보기 나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걸 조작적 정의라고도 표현해요. 조작적 정의. 논문을 쓸 때 내가 어떤 개념을 얘기를 할 때 그거는 다 동네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는 제발 평론가, 부동산 철학자처럼 보시지 마시라고. 실수요자는 실수요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작년에 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이제 우리가 국가 공식 통계를 쓰는 게 뭐예요? 표본조사 통계죠. 근데 제가 실거래가 중심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서울이 표본 통계로 보면은 2.2% 떨어졌어요. 실거래가는 제가 9월까지 13% 오르고 3개월 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실거래가는 10%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가면 2%가 떨어졌느냐? 작년에 10% 올랐느냐라고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저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거는 뭐 지록 이마라고도 표현하죠. 지록이가. 보기 나름이에요. 뭐 누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저는 간섭 안 해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 값이 올랐다? 예, 맞습니다. 뭐로 보시는데요? 예, 실거래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빠졌어요. 서울 아파트 값이 빠졌어요. 예, 맞습니다. 뭐로 보시는데요? 표본조사 통계로 봅니다. 왜냐면은 표본조사 통계가 국가 공식 통계거든요. 작년에 서울 아파트가 빠졌다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만약에 집을 사시려고 그러면은 아마 작년 가격보다 많이 올랐을걸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뭔 시각으로 보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말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도 맞고 저 사람도 얘기도 다 맞다. 그렇지만 당신의 스탠스는 뭐냐? 당신은 뭐 하려고 그러면 이 뉴스를 들으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건데요? 저는 논문 쓰려고요. 그럼 작년에 빠졌죠. 작년에 빠진 거예요. 하락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부동산 시장에 담론에 빠지지 말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을 철학하다시 하시면 안 돼. PIR로 보면 서울에 PIR이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몇십 년을 모아서 지금 월급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데 이게 거품 아니냐? 맞죠. 거품이죠. 서울이 언제 거품 아닌 적 있었어요? 항상 거품이죠. 내가 못 사면 거품이지 뭐. 그래서 이제 떨어져야 된다. 당연히 떨어져야죠. 누가 뭐 떨어지지 말래요, 그거는. 당연히 떨어져야죠. 근데 세상이 당위로 움직여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아까 부동산 철학과 부동산 담론에 빠지는 거는 당위론으로 세상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빠져야 되죠. 저 대기업체들 뭐 평생 월급 모아봐야 서울이 지금 높을 때는 저희들이 한 4년, 15년까지 나왔죠. 조금 최근에 좀 낮아졌어요. 한 12년 뭐 이 정도로 좀 우리 KB 걸 보니까 낮아졌던데. 네. 그래도 12년 동안 한 푼도 안 먹고 어떻게 그 집을 구할 수 있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확 빨리 들죠, 그게. 그거 왜냐면 감성이 호소하는 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고 흡입력이 있는 게 없어요. 제가 1시간 동안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근데 그분이 실수요자 시각에서는 조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더 밸런스를 보셔야 되죠. 자, 그러면 조선시대에 한양 집값이 안 비쌌어요? 그때도 비쌌습니까? 당연히 비쌌죠. 한양 그 문간방 구하기 얼마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뭘 드리고 싶냐면은, 예. 두 가지 팩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최근에 주택 보급률이요. 서울이 아마 2022년일 텐데, 93.7%예요. 오히려 지금 보급률이 낮아졌어요. 아니, 지금 보급률이 올라가야 될 마당에 보급률이 낮아졌고, 또 하나 재밌는 팩트는 작년 말에요. 작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25% 가까이가 외지인이에요. 네 채 중에서 한 채가 외지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서울 아닌 사람들이 사는 거죠. 만약에 서울 아파트를 인구 쇼크의 마지막 안전지대나 혹은 인구 쇼크를 피할 수 있는 뭐 보루나 뭐 이런 안전망으로 생각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보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 당연히 가계부채 많고 PIR 높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늘어나는 거 1인 가구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슨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냐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죠. 네. 근데 왜 올라요, 그러면? 시장은요, 중요한 게 돈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가격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 니즈가 있고, 디맨드가 있어요. 네. 니즈는 이제 소요라고도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집은 필요잖아요. 집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죠. 근데 시장 마켓이라는 것은 스플라이와 디맨드가 서로 만나서 뭐예요? 이게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예요. 디맨드가 뭐예요? 유효수요라고 보면 돼요. 이때는 수요는 그냥 단순 수요가 아니라 좀 유효수요에 가깝다는 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당위론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래서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티즌들이 집값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을 보실 때는 유튜브 댓글 보지 마시고 이런 부동산 기사 댓글 보지 마시고 네. 유효수요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얘기죠. 왜 댓글 가지고 집값을 전망해요. 위원님도 그런 거 가끔 보십니까? 저는 댓글 안 봐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골지르는 이렇게 보면. 그냥 얘기하면은 뭐 다들 뭐 파랄이 다 욕이니까 저는 좀 최근 들어서 제가 심리학하거든요.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약간 옛날 같으면 제가 부동산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는 약간 선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저는 심리학이나 국문학이나 이런 쪽에 제 블로그 한번 와보세요. 전부 다 인문학에 대한 얘기잖아.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건지 이런 거에 대해 얘기하는 건데. 꽃 사진 올라와 있고. 주로 그런 걸 좋아하죠. 저는 어떻게 해서 부동산 하게 됐는지 저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업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날마다 욕먹어도 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오레인 TV 대표님도 부동산 심리 수업 그 아까 보니 갖고 계시던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거부감을 갖고 쟤는 때려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일종의 지금은요 균형과 객관과 어떤 이성 시대라기보다는 지금은 프레임 시대고 팬덤 시대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가 이제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더 이제 그런 편향적 생각을 더 심화시키고 그런 거죠.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1월에 올랐잖아요. 어쨌든 실거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 통계가 아니라 국가 공식 통계인 지금 부동산 온 거잖아요. 어쨌든 올랐잖아요. 어쨌든 거래가 찍혔잖아요. 올랐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유튜브에 있는 나와 있는 그 제목들 보세요. 다 4월 이깃을 얘기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계부채만 해서 이제 끝장났다. PF. 뭐, 다 그 얘기잖아요. 네. 뭐, 애도 안 놓는다. 출산율. 인구 소멸 시대에 무슨 집값이 오르느냐. 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극단적인 어떻게 공포론에 어떻게 보면은 지배당하고 있을 동안에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시장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바라볼 때는 혹시나 너무 폐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네. 어떤 특정인의 생각에 너무 내가 경도돼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세상을 도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가. 너무 윤리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시장이라는 것은 머니 게임인데 우리가 당연히 저도 그런 야멸차고 돈만 따지는 그 시장이 싫죠. 인문학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시장 가격은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죠. 항상 내 감정과 내 시각과 시장에 있는 어떤 그런 공통분모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는 적절하게 좀 거리를 둬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밸런스를 갖출까 노력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균형 감각을 좀 이렇게 네. 균형 있는 시각을 어떻게 좀 유지? 여러 지표를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장바닥 시세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조금은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그래도 조금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게 장바닥에 있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한 사람도 얘기 듣지 말고 여러 사람들 한 10명 정도 사장님들 전화해 보시고 그분들 얘기를 뭐 100%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지표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현장 얘기를 좀 듣는 게 낫죠. 왜냐?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그런 인지 혹은 지식의 노예가 대부분이 됩니다. 대부분이 마인드들이 오프라인 마인드예요. 오프라인 마인드가 뭐죠? 이거 뭐 옛날에 그 뭐 부동산 뭐 잡지나 인터넷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떤 형성된 하나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패턴을 보고 지금도 이게 재단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과거의 공식을 답습하려는. 그게 이제 도식에 빠지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래량이 좀 올라가줘야 뭔가 좀 움직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박사님은 향후 시장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올해를 서울은 아마 보합세 정도로 보면 이 될 정도? 것 같고 거래는 없어요. 올해 시장의 특성이 저는 원래부터 세 가지로 봤거든요. 그거는 작년 연말 했기 때문에 저는 안 변합니다. 저는 일관성의 하나예요. 오늘 거래 불황. 거래 불황. 그다음에 상저하고 그다음에 소박스권 장세. 요 정도로 제가 세 가지 키워드로 만들어냈. 제가 키워드 많이 만들어냈어요. 제가 옛날에 탈서울 내진마련도 만들어냈지. 2019년 이럴 때. 네. 그다음에 뭐 서울 아파트는 피자판이다 이런 말도 많이 했고. 피자판?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편차는 있지만 거의 뭐 이제 가령 우리 부서가 일을 잘했어. 근데 우리 사장님이 피자를 막 내려주신 거야. 근데 내가 큰 거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뜯었어. 네. 뜯더만 옆에 게 더 큰 거야. 그러니까 서울은 큰 피자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보면은.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냐, 광장동 아파트 더 많이 오르느냐, 뭐 이렇게 따지면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지, 가령. 물론 이제 그 속에서 약간은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체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올해는 거래가 많지 않아요. 다만, 거래도 보면은 작년 12월이 가장 적었다니까요, 서울은. 제가 국민은행 어때요? 그 매매 가격 지수, 그러니까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가장 작년 12월이 가장 낮았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최근 한 6개월 정도 보면은. 근데 거래량도 보면은 서울이요. 작년에 12월에 1,824건이에요. 네. 근데 올 1월에 2,568건이거든요. 지금 2월은 2,428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2,400~500건대 정도 이게 유지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매물 소화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집값이 크게 오르기는 당연히 힘들죠. 그러니까 작년을 뭐로 보셔야 되냐면은 작년은 하락이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낙폭 만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2022년에 서울 아파트가 얼마 빠졌어요? 실거래가로 22% 빠졌죠? 네. 경기 인천 23% 빠지고. 그러면 작년에 서울이 10% 올랐다고 그랬죠. 그러면 22% 빠지고 10% 회복된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점차적으로 회복이 되겠죠. 그렇게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뭐 데드캣 바운스나 혹은 뭐 2차 하락으로 보기는 조금은 그거는 그 현상을 적확하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만 남았다고 이제 먼저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2차 하락 멋있잖아요. 지방은 2차 하락이라니까요. 그리고 다세대라든지 빌라 이런 건 2차 하락이에요. 근데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는 보면 2차 하락은 아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 후 하락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죠. 서울은 미니 랠리 후 하락 이렇게 보시면 더 낫겠죠. 그래도 하반기엔 고네요. 상반기. 아니요, 저는 세게는 안 봐요. 아, 세게는 안 보시고. 왜냐하면은 일단은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죠. 네.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올해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예요? 한 3.5죠. 지금 3.5죠, 그죠? 네. 근데 한 하반기 한 3% 정도로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은 유동적이니까. 미국이 지금 진짜 기준금리 한 밖에 안 낮춘다.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현재까지 스탠스는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한 번 낮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좀 유동적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3% 정도로 간다고 봅니다. 내년이 한 2.75 정도로 봐요. 그러면은 과거처럼 우리가 초저금리를 안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하워드 막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금리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고금리가 아니라 중금리 시대. 왜냐하면 과거처럼 중국이 세계의 공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값싸게 생산을 하니까 성장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박은 크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신냉전 아니에요? 신냉전 시대라면은 과거처럼 그렇게 물가를 낮추기가 어렵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2%대 그것도 이어받고 있잖아요. 뭐 3% 갔다가 또 겨우 2% 하고 2% 후반대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난달에 3.1인가 그럴 거라면. 네. 소비자 물가 그게 낮아져야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논문들을 좀 보면은 금리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매매 시장이 곧바로 크게 오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금리는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보는데, 네. 조금은 낙관적일 때, 회복 좀 초입 정도 됐을 때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폭발성을 띠는 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보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렇게 크게 영향을 못 줘요. 뭐 낮춰도.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저는 시장이 좀 나아질 거라고 봐요. 금리가 낮아지고 또 네. 당장 내년에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시장 저는 본격 회복은 내년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다만 이제 전세는 금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왜냐? 전세 대출 낼 때는 다 뭐예요? 다 변동금리잖아요. 네. 매매는 보면요, 그 신규 대출 기준으로 보면은 고정금리가 6이고 변동금리가 한 4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매매는 아무래도 향후에 집값이 오를 것이냐 하는 어떤 기대 심리도 또 영향을 또 많이 주는 것 같고, 그리고 DSR 스트레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가계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는 그냥 쏙 편안하게 그냥 박스권 정도? 박스권 정도? 소박스권 정도로 보시면은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 시장 흐름이 정광석화예요. 전광석화. 그렇잖아요.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왔잖아. 네. 바닥은 이제 3가지 있는데 바닥을 다지는 게 있고, 바닥을 지나는 게 있고, 바닥을 치는 게 있어요. 네. 바닥을 치지는 못해요. 바닥을 아마 당분간 다진다고 말씀 올렸잖아요. 근데 저도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저는 한 3월 내지 4월 정도 아마, 그때 가면 아마 보합세 정도 되다가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한 플러스 정도, 아니면 약보합, 이제 그냥 강보합 정도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3개월 떨어지고 바로 올라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게 정보가 그만큼 빨리 전달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시대의 하나의 부동산 풍속도로 저는 보거든요. 카톡방 이런 거. 예, 지금은 아파트 시세를 단톡방이 결정하는 시대예요.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됩니다. 함부로 팩트 갖다가 이미 저쪽에 있잖아요. 2개월 지난 그 팩트 가지고 지금 시장을 분석하면요. 그 백미러보고 운전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요. 그거는 물론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석하는 순간 구버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약간은 뉴노멀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생각보다 있잖아요. 빨리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사. 이 풋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폼은 아시죠? 네. 폼은 뭐 내가 안 사면 뒤떨어질 것 같은. 풋증후군은 내가 너무 고가에 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 지금 고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보가 즉각적으로 전달 안 될 때는 이거는 뭐 이게 나중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은 뭐 거의 뭐 한 2, 3분 내에 거의 다 전 국민이 같은 팩트를 공유하니까 훨씬 확실히 사람들이 행동이 빠르죠. 그러니까 빨리 사기도 하지만 아예 내가 사면 봐본 거야. 어느 순간 아무도 안 살려고 그러는. 갑자기 시장이 10월 이후에 냉각이 돼버렸죠. 네. 그렇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줄 수 있다고 갑자기 확. 그러니까 냉탕과 온탕을 갑자기 반복하는 구조가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갑작스럽게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 이제 집단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같은 정보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단 사고를 해요. 그룹 싱킹이라고도 일보고. 그리고 또 그럼 행동도 비슷해요. 군집 행동이라고 해서 네. 허딩 비헤이버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아요. 가장 큰 특징이 떼지어서 움직이는 거야. 이걸 뭐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치 있잖아요. 100km로 달리는 코끼리 떼 같아. 코끼리가 100km. 코끼리가 시속 얼마예요? 시속 별로 없잖아요. 시속을 5km나 되나? 아니야. 시속 5km면 굉장히 빠른 거죠. 빠른가? 사람이 1시간에 보통 4km. 4km. 그게 심리도 못 가서 심리가 4km죠.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백 났다 이런 게 이거 얘기는 뭐냐면 1시간도 못 가서 발백 난다는 거야.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이 금융화돼 있다고 보면 돼요. 금융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어렵죠. 그러면 금융의 시장은 변동성이거든요. 그다음에 금융의 성격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불규칙성이에요. 비연속성을 띠고 있거든요. 이게 마치 복잡 적응계처럼 어디로 갑자기 튈지를 몰라요. 물론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박스권에서 안 벗어나겠죠. 그렇지? 근데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은 예측 불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아파트 시장이 특히 또 그래요. 아파트는 사실상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그는 중금융 상품이라고도 표현하고 유사금융 상품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표준화되고 교육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MZ 세대들은 이걸 뭐 그거 보듯이 하잖아요.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하잖아요. 네. 그게 갭 투자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보통 갭 투자는 자기 돈이 절반으로 하는 거죠. 서울에 보니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한 52% 정도 돼요. 네. 50% 정도 본다면은 내 돈이 50%고 나머지는 세입자 돈이잖아요. 네. 그럼 절반을 갖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주식으로 따지면 레버리지 투자하고 같은 거예요. 신용. 절반은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절반은 내 돈이고 절반은 남의 돈이니까 그거 있잖아요. 주식으로 미국 주식으로 따지면 QLD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TQQQ는 아니야. 이거는 세배짜리에서 아니고 QLD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갭 투자 수요가 많아지면은 이 변동성이 커져요. 보세요. 최근에 동탄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인덕원, 그다음에 송도 이런 데 지역들이 대부분이 변동성이 커져. 2022년에 폭락 올 때 완전히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죠. 초토화됐죠. 최근에 또 반등이 또 빨리 오기도 해요. 그 왜 그러냐? 그게 주식으로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QLD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QQQ 하는 사람들 한 배짜리보다 2배짜리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결국 남의 돈 끌어다가 우상향 배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더 커진 거지. 그 옛날에 할머니 민스키가 얘기했던 그 민스키 모먼트가 터진 거잖아요. 2022년에. 네. 그게 이제 우량 자산마저도 위기 때 완전히 다 흘러내린다는 건데 네. 투매 공매이 나온다는 건데 실제로 2022년에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주로 GTX죠. 주로 GTX 주변 지역들 보면은 그 미스키 모먼트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항상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타이밍을 재지 말라는 거예요. 집 살 때는. 올해는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기보다 지금은 발굴하는 시대예요. 발굴하는 시대. 좋은 매물을 발굴해야 되고 어느 정도 고점 대비 가격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싼 매물인지 그걸 보고 판단해야 되지. 지금은 내 집 마련 시기가 가면 1분기에,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예요. 시장이 울퉁불퉁한데 어떻게 그러면은 3분기에 그러면 딱 갔어. 그러면 내가 살라는 동네에 그러면 그 가격이 매물이 나와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보통 타이밍은 게으른 사람이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전제하지 않는 타이밍은 무의미한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평론가식으로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평론가식으로 보시면은 아마 번번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보세요. 보통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보면요.
내 집 마련 시기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거의 회복 초입에 얘기를 해요. 작년에 설문조사 할 때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올 1분기 정도 많이 봤어. 진짜 서울 집을 싸게 살려고 그러면은 작년 12월에 샀어야죠. 네. 아니면 더 싸게 살려면 작년 초에 샀어야지. 1월 달에. 10% 오른 마당에 뭘 자꾸.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20% 빠지고 10% 회복했기 때문에 제가 올해 강한 반등세가 못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지금은 이게 사이클이 좀 짧아졌어요. 이게 우리가 제품 사이클도 리얼타임으로 재고 확인되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진 것처럼 네. 부동산도 사이클이 짧아요. 자, 보실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무릎에 사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요새 안 통해요. 무릎에 사면 상투입니다. 작년에 제가 서울이 1월부터 9월까지 올랐다고 그랬죠. MZ세대 언제 집을 많이 샀어요? 작년 1월 달에 많이 안 샀어요. 언제 샀어요? 대부분이 5, 6, 7월 달에 많이 샀을 겁니다. 한참 올라갈 때. 근데 MZ세대들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단군일에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예요. 재테크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서가는 세대인데 아파트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친구 사면 따라 사요. 우리 집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작년에 집 언제 많이 샀어? 여름에 많이 샀고. 여름에 많이 샀죠. 여름. 상투지 그게. 작년 8월, 9월. 아마 9월이 제가 지표로 상투라고 그랬죠. 실제로 현장에서는 8월이 상투였다니까. 자, 봐요. 왜냐? 무릎에 샀거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공시 외우지 말라고 제가. 보세요.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저음에서 한번 보자고요. 2013년 1월부터 실거래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 언제까지 올랐어요? 2021년 1년 10월까지 올랐죠. 10월 가을까지. 예, 9년 랠리예요. 네. 이런 장기로 보면 단군일에 처음 있는 랠리야.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런 랠리는 없어. 이제 죄송하지만 인구도 줄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어떻게 돼요? 무릎에 사면 떼돈 벌었죠. 그때는 배꼽에 사도 돈 벌었고 가슴에 사도 돈 벌었어요. 근데 작년에 7, 8월에 샀던 분들 상투 잡았죠? 그때가 언제예요? 회복 초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특례보금자리 이론을 9월 말에 중단하니까 그 여파로 갑자기 시장이 냉각된 어떤 측면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이밍은 잘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타이밍 재는 거는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 뭐 지표가 좋아졌다? 그러면 늦어요. 제가 아까 표본 통계하고 실거래가하고 지수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요. 작년 서울 아파트가 1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표본 통계는 5월부터 올랐습니다. 시차가 얼마나 났어요? 4개월 올랐죠. 5월 사면은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집을 살려면 빨리 사시라고 3일째 넉지 마시라고 5월 어린이날 넘어가면 아마 계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때부터 통계는 언제 플러스 나왔죠. 네. 나머지 지역은 표본 통계로는 6월 7월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반짝하다 말았잖아요. 뭘 보고 지금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표 보고 사시겠다고? 논문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보세요. 서울이 1월부터 올랐죠. 그러면은 요번에 만약에 이번 표본 통계로 이번 주가 서울이 플러스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3월은 다 지났죠. 3월은 플러스 안 나와요. 그럼 만약에 4월이 많이 플러스 나온다고 칩시다. 그럼 얼마 정도 시차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3개월이잖아요, 서울은. 그래서 항상 보도가 어떤 사람은 표본 통계를 가지고 보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균 가격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국가 공식 통계인 표본 소득 통계로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실거래가 지수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아까 잠정 지수 요걸 좀 더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시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사실상 청약에 올인하기 쉽지 않을걸요. 말은 편하게 하죠. 그 당첨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꾸 당첨될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던데.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안 될 거다고 아마. 그래서 당첨되려면 뭐 임진왜란 때 우리 16대 할아버지가 뭐 거북선에서 노를 한 3년 저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가점이 대체적으로 한 30점이나 뭐 25점 정도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신혼부부 특공이나 해서 그러면 신도시 이런 데
당첨된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면은 우리 하셔도 돼요. 뭐 하시는 거는 관계없는데 저는 만약에 내 집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가점이 뭐 가령 뭐 있잖아요. 70점 이상 된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기다리셔가지고 좋은 거 받으셔야지.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은 뭐 청약 가점 12점 뭐 그래요. 네. 그러면 분양에 올인하면 안 돼. 굳이 내 집을 사시려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건매를 사시든지 또 하나는 뭐예요? 경매하셔야지 그러면. 아, 경매. 경매 쪽도 올해는 좋아요. 할인 매장이잖아요. 네. 매입가를 낮추는 걸 고민해야 돼. 올해는 타이밍을 재지 말고 매입가를 어떻게 하면 낮출까 고민하셔야 돼. 아, 개별 아파트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아니면 아예 집을 사지 마요. 언제 내 집 사라고 떠밀었어요? 집 안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필요하죠. 근데 투자재로서 아파트는 저는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봐요. 집 사지 마세요. NDB에 사가지고 NDB에 또 오르려나? 차라리 그거 사가지고 3배, 2배에서 불을 누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반드시 아파트를 사야 돼요? 저는 뭐 굳이 안 사셔도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집을 꼭 사시려면은 제가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입가를 낮추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경매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생각보다 더 오래 안 하더라고. 그냥. 한두 번 떨어지면 또 재수없다 안 해. 아, 또 힘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호 일관성이거든요. 재테크는 지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끈기로 하는 거거든요. 끈기. 이거 지구력 혹은 거리시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잔재주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단타 해보시면은 아이고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단타에 보면은 폭 나오는 날 보면 많은데 내가 팔고 싶지 않더라도 손가락이 팔고 와요. 못 견디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경매하시는 분들이 거기가 저는 황금어장이라고 봐요. 올해 같은 게 특히 이제 한계 매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못 견디는 한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부분 아마 상가 빌딩 같은 거 경매 안 받으실 거고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뭐 작은 아파트 정도 그거는 권리 분석할 게 없어요. 네, 그걸 한 달이면 다 해야 되구나. 뭐 지지 옥션이나 뭐 태인 인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거는 분석이 99.9% 분석돼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얼마 정도 내가 써낼 거냐 그런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꾸준히 그쪽이 내가 그러면은 황금의장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뭐 중간에 했다가 대부분이 간두죠. 성공의 100%는 제가 보면은 지구력, 아까 말씀드린 실천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0톤의 계획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경매는 저는 IQ를 좀 낮춰야 된다고 봐요. 한 70 정도로 낮춰야 돼요. 물론 똑똑하면 좋죠. 분석도 잘하고. 그런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 경매에서 돈 버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막 잔머리를 팍 안 굴리고 우직하게 그냥 가시는 분들이 더 성공의 길로 빠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꾸준히 입찰하시니까. 예, 그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건매로 사시는 부분인데, 건매로 사시려면 상반기쯤 좋을 것 같고, 지방은 하반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렇게 바로 회복을 못 하거든요. 다만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살 거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한 게 있어요. 손품, 그 다음에 다리품, 그 다음에 머리품. 그러니까 손품은 당연히 요새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품은 현장 돌아다니셔야 되잖아요. 좋은 매물은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짱 박아놓고 있어요. 서랍 매물. 네, 그 서랍 매물 좋다. 왜냐면은 그 내부에 올리면은 그 딴 데 채가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채가기 때문에 보통 갖고 계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머리품 얘기했잖아요. 네, 유튜브 안 보는 거. 안 보는 거? 부동산 유튜브 안 보는 거. 특히 공포론 조성하는 유튜브 안 보시는 거. 오히려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재테크에서 집은 제가 필수 아니라고 그랬죠. 네. 선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우스 코리아의 인구 이게 소멸 국가에 뭘 누가 집 사라고 부추겨요. 그건 선택이시라고 선택. 그런데 만약에 집을 꼭 사시려면은 뭐 경매도 조금 그렇고 분양도 당첨 가능성이 없다면은 결국은 싸게 매입하는 이걸 보고 이제 바겐헌터라고 그래요. 헐값 사냥꾼 혹은 패테일 헌터라고 그래요. 패테일이 이제 극단값을 이제 사냥하는 걸 말하는데 지금 패테일 헌터는 없어요. 지금 바겐헌터입니다. 그럼 바겐헌터인데 그러면 고점이 언제냐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2021년 10월이에요. 만약에 강남은 보니까 마이너스 한 20% 정도면 좀 싼 것 같고 제가 회복이 좀 동남권이 회복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좀 열어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계동 이런 데 있잖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재건축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뉴스도 많이 그런데 한 30% 정도 빠진 데도 있어요. 서울 뺀 나머지 지역들은 고점 대비 한 30% 이상 좀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좀 싸게 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은 너무 타이밍을 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 이게 좀 고민해. 싸게 살아? 그리고 또 싸게 살아. 무조건 싸게 살아. 이런 말씀을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리스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인간이 자유롭지는 못해요. 누가 코로나를 미리 알았어요. 요번에 이제 그 책 중에서 그 블루베리 법칙 요새 베스트셀러거든요. 네. 모건 하우젤인가 그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한 번도 전문가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게 터져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제가 전망에서 부자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자는 전망에서 부자 된 사람은 전망을 잘 하지 않고요. 물론 큰 추세는 보지만 너무 전망에 노예가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안 맞습니다. 전망에 목숨 안 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전망을 할 때. 대체적으로 전망은 통계 돌려도 뭐 사실상 대단한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거거든요. 예. 대부분 미래가 대체적으로 현재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팩트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코로나를 미리 알았어요? 몰랐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망을 내세울 때 이성보다 감성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감성? 전망은 데이터 갖고 해야 되는 건데 팩트로. 팩트를 보는데 그 안에 감성이 많이 들어가요. 자, 인구 소멸. 아니, 애울음 소리도 안 나는 날에 무슨 집을 사느냐. 고령화가 이렇게 심각한데 무슨 집을 사느냐. 그렇잖아요? 네. 맞잖아요. 나 그럴 때도 보이던데. 네. 근데 가계부채가 전 세계 뭐지 OECD 가운데도 뭐 1등이라며요. 네. 뭐 GDP 대비 지금 100% 조금 넘었잖아요. 뭐 그리고 뭐 이런 뭐 경제도 성장하지도 않고 가계 뭐 부채뿐만 아니라 또 뭐야 이 가계 소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침체잖아요. 자영업자 다 나자빠지는데 무슨 집을 사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얼마나 호소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 제가 그런 너무 감성에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집값은 네티즌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돈 있는 구매력이 있는 유효수요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유효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죠. 근데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셔야 돼.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 인구 쇼크 이런 건 언제 오겠어요? 저는 지방은 앞으로 10년 뒤에 인구 쇼크가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서울 수도권 적어도 한 20년 뒤가 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인구는 우리가 3년째 줄고 있죠. 근데 가구 수는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전망치로는 2040년이에요. 그게 좀 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 통계로는 2040년 가야 이제 가구 수가 주는데 일본이요. 집값이 저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 10월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점이.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얘들이 이제 주식입에서 한 2년 정도 후행이에요. 근데 헤이세이 버블이라고 그래서 니케이 지수가 보면 89년 12월이 고점이에요. 그때 4만 가까이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때 글로벌 금융 위기 때 푹 빠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09년 3월에 얘들이 아마 8,300 근처로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200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의 집값은 2012년 10월에 저점을 찍어요. 후행하죠, 그죠? 네. 일본 인구가 언제부터 줄었냐면 2011년부터 줄었어요. 지금 한 370만 명 정도 줄어 있습니다. 부산 인구가 330 좀 안 돼요. 부산이 하나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가는 먼저 반등이 왔죠. 4만 넘었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주가가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2년 정도 후행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러면 일본 집값도 아마 그렇게 빈집이 많아도 아마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일본이 이제 그 인구가
중계가 아까 201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값을 보면요. 한국보다 더 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 7월까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전고점이 제가 일본이 전고점이 91년 1월이에요. 예? 아까 니케이 지수는 언제라고 했어요? 89년 12월이라고 했죠. 한 2년 정도 시차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한 26% 떨어져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얘들이 떨어졌다가 오르는 시점으로 바라보면은 인구 감소가 2011년부터 됐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지수를 따지면은 한국보다 더 올랐다고. 이때는 KB 주택 가격을 말해요. 전국 주택 가격. 일본도 일본 주택 가격으로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일본도 보면은 오른 이유가 제가 통화량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구 수가 늘어났어 많이. 그래서 아직은 인구 쇼크 뭐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 당장 지금도 겁이 나죠 지금. 근데 인구 주택 가격은 인구보다 가구를 좀 더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이 좀 수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건 다 방향성은 다 맞는데 우리가 10년 뒤 걱정을 지금 당장 걱정하시면 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부동산은 뭐 당장 팔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부산 뭐 10년 끌고 간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 만약에 10년 뒤에 인구 쇼크로 올 거라고 보면 집을 사시면 안 되지. 그럼 왜 사요, 집을? 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는 거는 보통 미래를 내다볼 때 쓰는 거는 망원경이거든요. 그렇죠? 망원경이잖아요. 근데 이 망원경을 돋보기로 쓰면 안 돼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돋보기로 쓰면은 그러면은 이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괴담이 많았거든. 일본처럼 가면은 이제 대형 아파트 값은 이제 애물단지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불과 10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일본은 이 패밀리 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4인 주택을 잘 안 지어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대형 아파트 폭등했잖아요. 중소형 아파트만 많이 빠졌잖아. 왜 그랬느냐? 공급을 안 했거든. 우리가 2010년도인가 그때 전체 주택이 아마 대형이 한 30% 이상 되었는데 최근에 한 5% 6%밖에 안 돼요. 입주 물량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한 변수만 너무 좀 함몰해서 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특히 이제 인구 쇼크 오더라도 이런 이제 뭐 대도시 부동산 그리고 MZ 세대들이 선호하는 이 아파트 이거는 조금은 쇼크가 좀 저는 늦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일본도 그 타워 맨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거든요. 이 MZ 세대의 로망이잖아요. 파워 커플들. 1억, 연봉 1억 넘는 파워 커플들이 로망이잖아요. 이거는 정고점 다 돌파했어요. 타워 맨션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보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일본처럼 가면은 뭐 안 좋다. 이게 어쨌든 최근 10년만 따지면은 우리 일본은 우리가 더 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일본보다 인구가 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기는 맞죠. 그래서 저는 10년 뒤를 내다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파트 안 사셨으면 좋겠어. 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이제 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2부에 가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지에 제가 2부가 아니라 다음 편에 가서 네.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은 수축으로 간다. 그건 맞다. 그거는. 그런데 다만 주로 젊은 세대들이 주로 집을 많이 사잖아요. 이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은 조금은 그런 인구 쇼크에 따른 어떤 수축 현상이 좀 늦을 거다. 저는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상대적 안전지대라고도 표현도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서 약간 이 편차가 나타날 거고 좀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너무 우리가 공포론에 빠지는 필요는 없다. 물론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단기간에 공포가 현실화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쉽지 않을 건데 1주택자 말씀했었죠. 네. 1주택자 당연히 세 가지 말씀을 세 가지 방법, 그러니까 경매하고 뭐 건매물 분양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아까 다주택자를 여쭤보실 것 같아가지고 다주택자는 솔직히 저는 집을 처분하십시오. 한 채만 가져가십시오. 어지간하면 한 채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금융자산 하세요. 제가 50대 50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금융자산 50,
그다음에 부동산 50 이 정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영끌하면요 빚을 내서 사면은 내 자본금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90% 이상 다 90% 넘는 게 아니라 빚까지 가면 그렇죠. 130%, 넘어가죠. 140%죠. 근데 그건 이제 그는 단기간에 목표를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한 5년 뒤 혹은 뭐 한 10년 뒤 내가 50대 50으로 가져가겠다. 아직은 여유가 있으니까 무쇼고기까지는 뭐 그런 식으로 플랜을 짜시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럼 지금 안 팔리거든요. 다주택자들 지금 물건이 좀 서서히 좀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이 뭐 저는 내년부터 조금은 한 2년 정도는 뭐 괜찮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때 매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파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내놓으셔야 돼. 뭐 중개업 사장님도 싫어하시던데 뭐 다 어차피 매물 공유한다 그러는데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옛날에 저는 월세 구할 때 50군데 내놨는데 옆에서 구하러 왔어. 그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서 월세 구하러 왔던데.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매각하는 방법은 가격 확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접점 포인트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잘 구분해야 현명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물을 여러 군데 내놓는 거 외에는 그리고 조금 가격을 언제든지 깎아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시고 사는 집 빼고는 솔직히 저는 인구 쇼크를 대비한다면 사는 집 빼고는 좀 금융자산 쪽에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무조건 뭐 주식은 또 아니에요. 예,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물이 다 빠집니다. 물이 다 빠져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종이 자산이잖아. 네.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금융자산은 근본적으로 종이 자산이에요. 페이퍼 에셋이거든요. 부동산은 락 에셋이잖아요. 락 에셋.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무조건 제가 50대 50이라고 그랬는데 사람 자기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저처럼 촐랑대는 사람. 변덕과 충동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 폭락 올 때 내가 팔기 싫더라도 손가락에 팔고 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변동성 자산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주식 하더라도 개별주보다는 오히려 그냥 펀드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ETF도 그것도 자꾸 가격은 악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깝게 보면 잡음이 들려요. 그래서 멀리 봐야 돼. 안 봐 차라리. 그래서 좀 잡음을 줄일 수 있도록 어지간하면 뭐 그냥 펀드나 이런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은 것 같고 좀 우직하다, 좀 이렇게 듬직하다 이런 분들 가격의 변동성으로부터 조금 내가 스스로 방어막을 마련하고 아니 뭐 장기적으로 좋다 우상향에 대한 장밋빛 어떤 기대가 큰 분들은 뭐 그럼 그거는 더 금융자산을 늘려도 될 것 같고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주식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송파 아파트를 다 팔고 있잖아요. 그냥 뭐 미국 주식에 올베팅 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다 팔고 그냥 배당주 ETF에 다 넣어놓고 노후 보내겠다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봤고요. 뭐 어떤 분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국의 그 제피 같은 거 있잖아요. 커브드 콜 있잖아. 제피나 제큐 같은데 뭐 보니까 뭐 15억 중에서 제큐하고 제피 뭐 10억씩 넣고 나머지 슈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배당주, 뭐 다우존스 배당. 거기다가 5억 넣고 그래갖고 자기 노후 준비 다 했다는 거예요. 과거와는요 확실히 달라요.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보면은 부동산보다는 금융 쪽으로 약간 자금들이 가계 자금들이 이동하는 약간 미국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 기성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저는 50대지만 저보다 좀 윗세대 한 70대 80대 분들이 확실히 부동산 이 몰빵 세대 혹은 부동산 편식 세대 혹은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때는 살 게 없었어요. ETF도 없었고 그쵸. 그때 뭐 있었어요? 그때는 땅하고 아파트하고 뭐 단독주택하고 그때는 오피스텔도 별로 없었어요. 그럼 뭐 돈 좀 여유가 있으면 상가 사고 나머지는 예금이었죠. 채권이나 주식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는 주식 사면 다 폐가망신이었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개별주가 아니라 시장을 사는 거는 그런 폐가망신이 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기다리면 오르는 거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은. 네. 그래서 아마 투자 수단이 좀 다양화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은퇴하고 나서 뭐 원룸주택 사가지고 노후 보내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어떤 걸 좀 그러면 어떤 주변 분들이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 상가주택 사서 윗세대 살고 월세 받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요새 거의 없어요. 그거는 10년 전 버전인 것 같은데. 점포gem룡주택 이런 것들요. 뭐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요새 이제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하기 힘든 게 딱 세 가지로 짧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보통 뭐 대기업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 임원들 있잖아요. 네. 퇴직금하고 여러 가지 좀 합쳐서 20억 만들어 가지고 대출 한 뭐 20억 내서 샀단 말이에요. 네. 그 한 40억짜리가 지금 한 130억 됐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안 돼요. 금액이 너무 올랐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성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성향.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이 일상화됐잖아요. 네. 남한테 이렇게 민낯을 드러내고 아쉬운 소리를 하기 좀 부담스러워해요. 지금 모든 게 비대면이잖아요. 카톡 시대죠. 저도 집사람하고 있을 때 집에서 얘기 안 하고 카톡을 하거든요. 같은 집에 있는데요? 카톡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있잖아요.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다 주식하더라고. 퇴직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퇴직하고 나서 원룸 사서 월세 받겠다는 사람 못 봤어. 세 번째로는 지금은 보통 직장인들이요. 퇴직을 하면은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습니다. 네. 55세 미만은 필수고요. 나머지는 뭐 선택인데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래든 저래든 IRP 계좌로 운용하려면은 보통 뭐 퇴직금 보통 1, 2억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저축은행에 다 넣어놔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네. 하다 보면은 이래든 저래든 처음에는 예금하는데 서서히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주식 쪽으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쵸? 그래서 목돈을 퇴직하면 못 타요. 어차피 IRP 계좌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당신이 직장인이라면은 퇴직하기 전에 빌딩 못 샀으면은, 꼬마 빌딩 못 샀으면은, 원룸주택이 꼬마 빌딩이거든, 사실은. 네. 아마 못 살 거라고. 그러니까 금융 환경이나, 근로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말에 지금 부동산 은퇴 수업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보니까. 할 게 없어. 실제로. 그래서 지금은, 이게 결국은 이게 방구석 투자가 되신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마 뭐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벌써 MZ세대들은 좀 많이 앞서가는 것 같고, X세대나 뭐 베이비부머분들은 조금 그렇게 많이 못 따라가시는 것 같은데, X세대들만 하더라도 종전에 뭐 베이비부머나 아니면 전통세대의 어떤 그 노후 설계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가 사서 월세 받기보다는 차라리 배당주 ETF를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좀 더 함몰된 노후 설계는 안 할 겁니다. 하려도 안 할 겁니다. 왜?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인구 마루타 실험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저를 찌르는 제가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옛날에 전문가들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들도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고지식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면은 굉장히 선입견이 강해요. 자기 세계에만 갇혀있는 폐쇄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아요.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깊게 들어가면은 멀리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거든요.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현자가 되느냐, 현명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고집만 늘고 아집만 늘죠.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런 말 써놨어요. 현자가 되는 거는,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은 지식이 깊이만 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픈마인드,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겸허함, 그 다음에 균형 감각,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게 전문가의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팬덤처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서 저한테 뭐, 아이고, 박사님 그래서 저 따라오지 마시라고. 저도 헷갈린다고.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다 하냐고. 시장이 이렇게 가변적이고 변수 하나 두 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장을 내다보는 그런 오만함이거든요. 지적인 오만함. 저는 나를 따르라는 사람인데 저는 가장 무섭더라고. 굉장히 많은데 온라인에. 틀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일종 독선에 빠져가지고 저는 가장 그걸 어떻게 보면 경계해야 될 거죠. 오히려 회색주의자가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지.
물론 큰 방향성은 맞겠지만 잘 안 맞습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한 사람한테 그 길 뭐냐면은 그게 시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사기는 안 칠 거 아니에요. 전망은 잘못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사기 당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유의 힘을 기르고 생각의 힘을 길러서 내가 시장을 개척하고 내가 내 걸 알아서 하는 건데 남의 말 믿다가 만약에 내 재산 말아먹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지금 출판사에 지금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전문가인데 책에다가 전문가 믿지 말라고 그러면 그럼 책 누가 보겠냐는 거야. 아니다, 저는 양심을 속일 수는 없다. 두 번째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한 언론사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네.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젊은 사람들 보고 당신 부동산 공부할 시간에 금융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더만 뭐라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당신 부동산 전문가인데 왜 부동산을 공부하지 말고 금융을 공부하라고 그러느냐. 저도 부동산은 박사를 받았고 부동산에 무려 30년 동안 있었는데 진실을 얘기해야 되지. 부동산은 전반적으로 수축되고 레드오션으로 가는 건데 소비가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어떻게 보면 소비잖아요. 내수 상품이잖아. 지금은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원화벌이 시대가 아니라 저는 미국이나 인도 주식 투자하는 거는 달러벌이라고 합니다. 달러. 외화벌이가 더 가깝겠죠. 지금은 원화채굴 시대가 아니라 외화채굴 시대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먹고 살 겁니다, 아마. 큰 시각으로 우리 거인이 어깨에 올라가서 멀리 바라보는 거지.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서 부동산 얘기하는 거지. 저는 만약에 내가 부동산 전문가를 벗어나는 순간 저는 부동산 얘기 안 할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제 어차피 내가 살 집이 필요하니까. 그죠? 뭐 그런 위해서는 어차피 뭐 어디 사면 좋으느냐, 뭐 지금 사야 되느냐 조금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별로 맞춰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부자는 전망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예측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전망에 너무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말고 지금은 집을 꼭 사야 될 거면은 유튜브 끊고 그럼 큰일 났네. 그럼 브레인 TV 안 보고 브레인 TV만 보시고 유튜브 그러니까 특정 경향성 있는 한쪽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은 안 듣는 게 좋아요. 방향이 틀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도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집값 빠진다는 사람 많죠? 맞습니다. 예. 가계부채가 많으면 집값 빠져요? 가계부채는 위험한 거지. 그건 성인병 환자 같은 거지. 고혈압 환자 같은 거지. 당뇨병 환자 같은 거지. 그렇잖아요. 고혈압하고 당뇨가 있으면은 만약에 영하 한 20도 되는 설악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십니다. 위기 때 그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은. 가계부채는 그런 것 같은 존재예요. 가계부채가 많아도 지금 좀 줄어들고 있죠. 근데 그걸 잘 관리하면은 마치 당뇨나 성인병 있는 분들이 잘 관리하면은 자연수명을 누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발 가계부채 많다고 집값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위기 때는 그게 폭발물처럼 완전히 그거를 시장을 완전히 이게 쑥대밭이나 아니면은 이걸 완전히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보여요. 우리가 2022년에 우리나라의 전국 아파트가 17%가 빠졌어요. 그렇죠? 서울이 22%, 수도권 23% 빠졌죠. 미국은요, 2022년에 K-센실리지수를 보면은 5.6% 올랐어요. K-센실리지수가 실거래가예요. 네. 작년에 5.9% 올랐어요. 2년 사이에 얼마 정도 올랐어요?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려도 한 12%, 11% 정도, 12% 가까이 올랐죠. 그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금리 우리나라 덜 올렸죠? 네. 미국이 더 올렸잖아. 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17%나 한마디로 대폭락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제가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 설악산 그 추운 데서 그 산행하면 위험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대출이 상당 부분이 변동금리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금융상품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갭 투자가 하나의 거대한 망령이었잖아요. 갭 투자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가계부채예요. 위기가 오면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평상시 때는 그러면 그런 코로나 위기를 미리 알았어요?
아니요. 미국 금리가 그렇게 오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옛날에 보고서 보면 우리나라가 저금리 간다는, 마이너스 금리 간다는 보고서도 많았어요. 어떻게 전문가들 말을 믿고 거기다가 맹신을 해요?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상단이 5.5%인데 저렇게 예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걸. 함부로 예측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어떤 그런 이른바 버퍼, 완충을 가져가려면 뭐든지 몰빵하시면 안 돼. 항상 캐시를 찌고 있고, 내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월급은 받아야 되지. 자기가 아파트를 6채 샀대. 전부 다 갭 투자야. 자기가 이제 파이어족이라는 거야. 아니, 자기가 이제 이룰 거 다 이뤘다는 거야. 요번에 역전세난이 터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마 유튜브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다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죠. 변동성 자산을 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 만약에요,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캐시플로우, 안정적 그 소득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아파트 6채 사놓고 했다는 얘기는 한 지도 얼마 안 됐어. 자, 그러면 봅시다. 만약에 이분이 똑같이 갭 투자를 하더라도 한 채를 쓰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한 채를 됐다면은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죠. 네. 한 채를 갖고 있고 이분이 직장인이었다면 이걸 가능해요. 맞습니다. 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제시하면 되잖아요. 자, 전세가 만기야. 어차피 전세는 기본적으로 세입자한테 돈 꾼 겁니다. 나는 채무자예요. 네. 그 만기 때 돈 못 갚으면은 내가 뭐 신용불량자가 아니라 그거는 부도난 거예요. 약속금이 부도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시장이 정상적으로 또 다른 차입자를 구해서 돌려막기 하면 되죠. 뭐 그렇게 보통 해왔는데 위기가 터졌어. 그러면은 내가 돌려막기를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역월세를 제시하면 되잖아. 자, 제가 전세가 우리 선생님이 5억인데요. 요걸 그러면은 만약에 3억으로 좀 낮춰주시면 안 될까요? 3억으로 낮춰주시고 나머지 제가 그러면은 뭐 한 달에 100만 원 드릴게요. 뭐 5% 정도 잡고 100만 원 드리면은 이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충분히 내가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누구도 금리가 급등할지 모르고 코로나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큰 어떤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최악의 경우를 가더라도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산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적정한 어떤 조화 같은 건데 저는 재테크를 하더라도 목숨 걸고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 얼마나 그게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은 예기치 않은 일의 연속이에요.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조금은 모자라더라도 버프를 항상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코로나 때 왜 MZ들 막 갭 투자하러 다니는 거 막 PD수첩 이런 데 막 나오고 했을 때 그런 거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뭐 저는 뭐 그 세대의 하나의 투자 패턴이에요. 그건. 그 콘크리트 키즈의 어떤 하나의 콘크리트 블록 사는 하나의 패턴이었는데 물론 제가 뭐 조금 그에 대해서 좀 아쉬웠죠.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불행해지면 세입자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갭 투자가 미국 뭐 나스닥으로 따지면 QLD 사는 거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QLD 사가지고 망하면 나 혼자 망하는 거잖아. 근데 갭 투자 잘못하면 세입자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불행해지면 세입자도 불행해지기 때문에 약간은 부도덕한 투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갭 투자를 하더라도 시기를 짧게 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목돈이 없어. 그래서 일단은 뭐 갭 투자 했다가 뭐 2, 3년 뒤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괜찮죠. 그거는 제가 이제 선량한 갭 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뭐 그런 것까지 경제적 활동까지 그 제약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제가 갭 투자가 약간 부도덕한 투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했거든. 제가 지난번에 그 부동산 심리 수업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해서 이제 좀 연끌하다가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보고 자기 용서를 하라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부분의 집을 안 살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는 대부분이 이게 상황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많지 않거든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다 고점 잡았어요. 2021년에 무려 103만 명이나 무주택자들이 고점에서 잡았잖아요. 그 대부분 MZ세대거든요. 친구 사는데 안 사? 그것도 아무 경험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갭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기 용서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자기 책임을 다하고 나서 세입자를 먼저 다 내보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자기 용서를 해야 된다.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죠. 내가 잘못하면은 세입자도 다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월급으로 커버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항상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 하면은 마음도 좀 덜 이게 좀 조급해지고 덜 불안해지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분이 주식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 일대에서는 좀 흔히 보면 그 구루라고 그러나 그 정도로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저녁에요 배달을 하시더라고. 배달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에만 몰빵하고 주식의 시세만 쳐다보는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그 가격은 악마거든요. 그 사람이 자꾸 불안하고 자꾸 심란해지니까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내가 캐시플로우를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주식 투자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월급은 소중한 겁니다. 투자할 때. 우상향 그 배팅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명과의 백병전을 벌이는 거예요. 공공 일척에 어떻게 보면 배팅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갭 투자가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갭 투자.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거는 관계없죠. 저는 그게 뭐 경제적 활동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저는 뭐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입자가 불행에 안 빠지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돈을 못 내줬을 때 당신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목돈이 없어도 돼요. 월세를 주면 되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돌파구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자산에 모든 것을 몰빵하고 내가 빠이어족이 됐다. 그거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뭡니까? 요새 경제적 자유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누구나 다 꿈꾸죠. 네. 저는 순자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자산 기준으로 서울은 50억 이상 돼야 돼요. 50억. 지방은 30억 정도. 30억. 그러니까 누구나 다 꿈꾸죠. 근데 바이오족들을 잘 보면은 뭐 그냥 청빈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다 내려놓고. 근데 뭐 그렇게 사도록 한 게 없죠. 행복은 주관적 효용이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걸요, 아마. 우리는 SNS를 통해서 무한히 타자들하고 비교하면서 사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네. 상대적 박탈감이, 베아프리즘이, 질투가 이 시대의 가장 감정적인 감성의 기본 코드예요. 그러면 내가 눈을 막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7억을 모았다면서 바이오족을 하겠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전세 가격이 한 6억 정도 해요. 서울 전세 금액 갖고 있으면서 바이오족이에요? 그건 낙향족 아니에요? 낙향적.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거는 뭐 시골에 가서 살면은 7억도 큰 돈이죠. 애 안 키워요? 물론 안 키워도 되겠죠. 사람마다 뭐 삶은 정답이 없어요. 살아가는 방식은. 근데 대체적으로 인간은 남하고 비교를 하래야 안 해야 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욕망의 높이가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내려놓고 살려고 그러면은 뭐 그래도 관계 없겠지만 저는 더 벌어라. 더 벌어라. 그러니까 바이오족은 꿈꿔라. 다만 실행을 옮기는 거는 더 벌고 나서 그때 가서 행동으로 옮겨라. 50억 서울에 사는 우리 직장인들은 50억 되기 전에는 네. 바이오족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잠잘 때나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꿈꿔라.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든 이렇게 살아가든 뭐라고 너 삶이 잘못됐니 뭐 어떻게 보면 뭐 털렸니 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행복은 자기가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족이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산속에 살지 않는 한 조금 더 벌어야 돼. 저도 아직 바이오 못하고 있잖아요. 네,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벌어야 돼 지금.
더 벌어야 바이오족이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돈 더 벌어라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멋있어 보여. 나의 삶의 모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행복은 5,100만 가지가 있으니까요. 주관적 효용이잖아.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고 맞춤형 행복이 중요한 건데 아직까지도 욕망이 덜 끓는 사람들은 더 모아야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나는 자연인처럼 산다. 무슨 7억이 필요해. 2억만 있어도 충분하지. 1억만 있어도 될 거야 뭐. 그거는 방식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만 꼭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함부로 바이오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이오족은 꿈을 꾸는 거는 필요하지. 좋잖아요. 해변에 딱 앉아가서 와인 한잔 하면서 아이고 참 일하기도 싫은데 말이야. 이 출근하기도 힘들고 그것은 타면은 말이야. 아이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이 벗어나서 나만의 이제 안락한 진짜 그런 삶을 꿈꾸는 거 누구나 다 바라는 바죠. 근데 현실은 그렇게 못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셀러리맨들은 이렇게 꿈을 꾸지만, 그죠? 그런 꿈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답답해서. 그렇지만 행동하는 거는 조금 눈치를 보고 하셔야 될걸. 그리고 변동성 자산을 많이 가지는 것도 관계없어요. 그런 분도 이트만 보니까 뭐 테슬라 뭐 그렇게 많이 사놓고 네. 또 뭐 슈도 많이 사놓고 뭐 어떻게 동남아에 사시는 분도 계시던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관계없어요. 뭐 없는데 그럼 변동성 자산에 올인해놓고 이렇게 사시게 되면은 내 삶도 있잖아. 불안하지.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간다고 믿어요. 수시로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한 분은. 그때 가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변동성 자산에다가 이렇게 올인해놓고 빠이어나 은퇴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그래서 좀 그나마 좀 태풍이 불어도 좀 그나마 좀 덜 타격을 받는 뭐 예금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일부 뭐 이게 MZ 세대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뭐 일부 좀 편입하는 것도 괜찮고요. 부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부자들은 어느 특정한 것에 올인하지 않아요. 제가 부자들을 자주 만나잖아요. 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PB센터 중에서 가장 그 하이 클래스 소위 말하는 이제 이른바 그 뭐지 하이엔드 쪽에 해당되는 슈퍼리치들 분들을 주로 많이 뵀는데 왜 그러면 큰 손들이나 부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짜고 분산하느냐 그걸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뭐 미리 있잖아요. 뭐 IMF를 알고 뭐 미국의 뭐 금리 급등을 미리 알고 코로나를 미리 알고 돈 뺐다고요? 펀드를 해지했다고 보여요? 그런 사람은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런 성견지명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100만 명 중에서 한 명이겠죠. 그럼 어떻게 내 자산을 운용할 거냐 할 때 이거는 포트폴리오가 분산이에요. 왜 분산하게 되느냐? 이거는 손실회피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대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 퍼센트지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변동률이라고 그래요. 그죠? 네. 변동률이잖아요. 변동률로 보는 게 아니라 절대 금액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릴게. 네. 자,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투자했어요. 근데 5% 손해 본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은 얼마 손해 본 거예요? 50만 원. 이거 한 달이면 복구되죠. 네. 기분만 나쁘죠. 네. 만약에 내 100억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5% 터지면은 5억 터지죠. 어떻게? 5억 터지면 50만 원 터졌다고 같이 생각합니까? 손실은 비대칭적인 거예요. 밤잠을 설칩니다. 아니 내가 만약에 100억대 자산가라도 5억만 같은 5%라도 5억만 터지더라도 아마 엄청나게 불안해할 걸요. 왜냐? 변동률 말하자면 퍼센트적인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사고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런 손실로부터 내가 회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배분. 그 자산 배분하는 거지.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여기서 내가 망하더라도 한 종목에서 망하더라도 그렇죠? 한 어떤 섹션에서 망하더라도 내 삶에 큰 뭐 이게 붕괴가 없잖아요. 큰 손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말아먹더라도 그렇죠? 내가 내 삶이 큰
큰 이렇게 소용돌이로 빠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이른바 보수적 투자자예요. 큰 손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능이 높구나 아니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런 손실에 피라는 이런 인간의 기본적 심성에 기인한 것이고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라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아니면 내 돈이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가 200 굴리듯이 해요. 어느 세월에 굴릴 건데. 근데 다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3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3천만 원 투자는 다른 거예요. 300만 원 뭐예요? 내가 만약에 반토막이 나버렸어. 그럼 150만 원 터진 거죠. 한 달이면 복구되죠. 그럼 뭐 3천만 원을 만약에 반토막 나면 1,500만 원이면 얼마 걸려요? 적어도 아마 1년은 모아야 될걸? 그죠? 만약에 내가 3억이 반토막 나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1억 5천입니다. 제가 그렇죠. 그거 아무리 많아도 아마 10년 걸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30억이면요? 평생 모아도 평생 복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큰 손을 따라 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큰 손들의 투자 패턴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아마 부자가 아마 큰 돈을 벌기 어려울 거예요. 기본적으로 큰 손들은 보수적이에요. 그 뭘 배울 거냐. 그래서 큰 손들의 부자들이 어떻게 하고 이런 책들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죠. 네. 그거 절대로 본다고 해서 부자 안 됩니다. 네? 왜? 큰 손들은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냐면은 기본적으로 부모를 잘 맞는 거예요. 상속 재산이죠. 두 번째 뭐예요? 사업한 거예요, 사업. 부자한테 배우면은 인맥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또 내가 리스크를 해지하고 이런 데다 만약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 이후에 따라가 봐야 무슨 의미 있어. 기술적으로 이미 다 재산을 이룬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자 따라하기에 대한 책들은 재테크 책들은 상당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허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왜 KB 부자 보고서인가요? 그거는 대부분 있잖아요. 사업하신 분들이잖아. 네, 그거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통계가. 포트폴리오 짤 수밖에 없어요. 금융자산 비중이 높습니다. 확실히. 근데 뭐 내 집 마련하는데 뭐 올 베팅이 아니라 지금 대출을 40% 내 집 사야 되는데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가요?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부자들을 뭘 존경을 해야 되냐면은 부자가 되기까지의 그 과정의 열정, 그 다음에 사업적 마인드, 이런 걸 더 존경해야 되는 거죠. 그 이후는 약간 일반 서민들이 따라하기 좀 힘들걸요. 중산층은 따라하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몰빵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렇죠. 뭐 그런 건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인전 읽는다고 위인 안 되거든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위인전을 많이 봤는데 위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이게 위인 본다고 그래서 지금 이순신 장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책 배운다 그래서 공부한다 그래서 부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모든 어떤 대상물이 있을 때 그걸 너무 이렇게 막 영웅하거나 이런 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한테 배울 수 있는 거는 저는 삶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떤 인맥 이런 게 좀 크잖아요. 이런 걸 좀 과정은 좀 배울 필요가 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부를 이루고 난 다음은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잘 짜기 때문에 근데 금액이 커지면 부자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부자들이 막 신출 기문이라고 그러네. 네, 네. 막 그런 것처럼 보시면 안 돼. 그 많이 영화되어 있어요 지금. 잘못 알려져 있는 거 있습니다. 똑같은 서민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부자분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 자수성가형 그런 부자들은 어떤 열정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인들.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죠.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셀러리맨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뭐 좀 성향적으로 뭐 어떤 성향이 좀 그건 다양한 거예요. 그게 무조건 뭐 나를 따르라 이런 뭐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뭐 큰 돈 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향적인 분들, 샤이보이들이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거는 CEO들의 특성은 제가 부사장도 해봤잖아요. 저도 벤처기업 있었잖아요. 5년 동안 근무했잖아. 막판에 제가 뭐 사장도 해봤지만 사장분들이 의외로 샤이한 분들이 많아요. 반드시 막 이게 큰 기업체 뭐 운영하시면은 막 엄청나게 막 강감참 그랬나? 뭐 이런 엄청나게 그런 그 호걸들 있잖아요. 그런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항상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위기들이 오거든요. 순간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판단을 내리냐에 따라서
더 나가느냐 아니면 자초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때 그러면 나를 따르라 한다고 의사결정이 돼요? 결국 CEO는 의사결정을 잘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뭐 외향적인 거하고 내향적인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제 조직을 어떻게 잘 이제 이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느냐. 근데 요새는 보면은 무조건요, 덕장 스타일이에요. CEO는 뭐 소통이에요. 옛날처럼 뭐 카리스마형 막 보스, 안 돼. 요새는 보스형 그런 이랬는데. 아버지 형은 요새는 안 먹혀요. 다 도망갑니다. 젊은 애들이.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기업이나 아마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같은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눌러요. 그러면 바짝 엎드립니다. 네. 복지부동 아시죠? 상명하복. 그런데 일반 벤처 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눌러요. 그럼 어때요? 다 튀어나갑니다. 아. 다 나가요. 딱 다음 날 딱 사표 냅니다. 달라요, 그게. 요새는 기본적으로 MZ세대들은 그런 막 카리스마형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예요? 스카이대 나와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직 문화 이걸 못 견뎌요, MZ세대들은. 굉장히 이게 좀 보헤미안처럼 좀 리버럴한 약간 풍요롭게 자란 자유세대이기 때문에 이 조직 문화를 못 견뎌요. 그 조직 문화가 만약에 억압식 있다. 다 도망간다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뭐 큰 기업들도 옛날에 아까 복지부동 한다고 그랬죠. 근데 요새는 다 나가버려요. MZ세대는 확실히 다릅니다. 조직적으로 특성으로 보면은 조금 이게 누르면은 바짝 엎드리는 경향이 있고 벤처기업은 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세대별로 보면은 요새는 보면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좀 튀는 경우도 많아요. 큰 조직이든 작은 조직이든. 다릅니다. MZ세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대예요. 이거는. 이 선진국 국민이잖아요. X세대는 중진국이고 베이비붐은 후진국 국민이잖아요. 당연히 국민 출신 그게 다른데. 그러니까 자기 경험치에 따라 대부분이 사는 거잖아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덕장 스타일이 더 맞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군인들 사이에서는 아이돌이에요. 예? 군인이요? 근데 군인들 분한테 엄청 강의를 많이 해요. 제가 돈 안 받고 거의 뭐 기부 뭐 하듯이. 그거 이제 이게 약간 지점에서 이제 해달라서 안 가본 데 없어요. 한 20군데 강의해봤어요. 근데 며칠 전이었나 제가 대구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별이 많았어요. 밥을 먹는데 거의 별이 10개 가까이 있어요. 난 한 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는 별이 진짜 많으니까, 이게 좀 권위적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키가 작아. 육사 나오신 분도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위병소를 갔어요,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야 이제 밥을 먹으니까 제가 저보고 경제 강의 해달라고 해서 갔고 거기서 이제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전방부대에서 저는 거의 28.5개월을 제가 저는 군 복무한 사람이에요. 제가 박격법 내가 사수거든. 완전히 진짜 생고생을 다 했는데 근데 우리 때는 대대장만 봐도 우리가 막 쫄아 있었거든요. 무궁화 2개만 해도. 근데 이제 별이 많았는데 어쨌든 그 이제 입행소를 이제 어쨌든 지나갔어요. 우리 때는 바짝 그래가지고 막 탈탈 뭐 그러잖아요. 네. 총성 그러더니. 근데 이분도 그렇게 하죠. 입행소니까. 뭐 별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문을 여시는 거야. 뒷문을. 나는 그 옆에 앉아 있고 뒷문을 여시면서 손을 흔드시더라고. 그래 수고 많다. 밥은 먹었나? 우리 것도 생각을 해. 우리 같으면은 문 안 열죠. 문 안 연단 말이야. 문 왜 열어? 문 왜 열어? 그거는 너하고 나하고는 다른 애인데. 와, 그래서 이분이 문을 열고 그래 너 고생 많다. 밥 먹었나?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러면은 그 말단 2등병이나 1등병이 그 장군을 바라보는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가 물론 너무 그렇다고 거리가 없어지나? 그런 덕장 스타일이 요새 MZ세대들한테 맞는 게 아닌가. 이분이 왜 그렇게 뭐 키도 안 크고 또 육사도 안 나오셨는데 그렇게까지 별을 많이 달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요 사이는 확실히 어떻게 보면은 지시보다 어떻게 보면은 소통.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덕목이 되는 사회다. 지금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소리 지르는 시대가 아니라 약간 나긋나긋하게 설득해 나가는 그리고 공감해 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트렌드 수업을 썼잖아요. 저 트렌드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가장 중요한 게 밑에한테 함부로 지시하면 안 돼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데잖아요, 요새는. 네. 당연하죠. 확실히 달라요. 그럼. 요새는 점검도 많아가지고, 네. 예, 꼰대짓 하면 안 돼. PF를 틀어막고 있다, 정부가. 이거 정부에서 놓으면 이제 PF 터진다. 그러면서 연쇄부도, 뭐, 태영 다음은 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세상을 너무 단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경기하고 건설 경기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PF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 PF 잔액이 한 136조? 그 중에서 지금 브릿지론이 한 30조 정도 돼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아파트를 짓다 만 거야. 짓다가 자초된 거죠. 그죠? 네. 근데 그거하고 집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 이른바 아파트 재고 시장하고 요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나요? 이 다 지은 거잖아요, 이거는.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떨어져 있네요. 떨어져 있죠. 저런 데 있잖아요. 이건 짓다 만 거잖아. 이거 다 지은 거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건설 경기와 부동산 경기는 다른 거예요. 건설 시장의 위기지 부동산 시장의 위기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보세요. 잘 보세요. 4월 2기세를 안 옵니다. 급락세를 안 와요. 보세요. 근데 한 달 있으면 이게 검증되는 거죠. 네. 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짓다가 만 거예요. 요거는 다 지었어요. 그러면 두 개 연결을 하려면 서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강 물처럼 떨어져 있는 거야. 요거는 말하자면은 여기는 동작구고 여기는 용산이야. 그럼 두 개 다리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연결고리가 뭐예요, 그러면? 금리가 급등해야 돼. 아니면 대량 실업이 발생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모지간한 대기업들이 무너져야 돼요. 네. 중소기업들, 작은 업체들은 좀 무너질 겁니다. 구조조정 본격적으로 하면.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3조를 또 투입해요. 미리 위기설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리고 간접적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두 개를 구분 못 해, 지금도. 전문가들도 두 개를 구분 못 해요. 네. 그래서 보면 유튜브 보면은 4월 뭐 위기설 그래가지고 이게 건설업체 위기를 집값 위기라고 같이 연결을 해요. 다른 거라고요. 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주식 하시면 안 돼. 경제 위기가 오면은 주가가 먼저 빠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한 15.6% 정도 돼요. 비교적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고된 위기는 없어요. 항상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업무론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있잖아요. 정부의 대응 능력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 정부가 시나리오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있잖아. 레고 사태 때는 갑자기 두드려 맞으면 그죠? 예고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터져버린 거거든. 우리가 태형은요, 정부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세계 같은 거 얘기 나오는데 이미 다 해놨거든요. 자,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하나 더 드리고 싶어. 지금 위기설을, PF 위기설을 2011년 그 이른바 부산저축은행 사태하고 거의 유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죠?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PF 문제가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말 현재 6.5% 정도가 되고 네. 이게 저축은행 사태 여파가 이어졌던 2015년 말 이후에 최고치고 뭐 1년 전과 해봐도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그죠? 당연히 뭐 때문에 그래요? 경기는 안 좋고 금리는 높고 PF 이거 대출 연기도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일부 있는데 그러면은 자 2011년으로 그러면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 제가 보니까 무려 16개의 저축은행이 무너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부산저축은행이란 말이에요.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2월에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았죠, 당연히. 근데 2011년에 그 16개 중에서 넘어진 16개 중에서 8개가 지방이에요. 부산이 가장 많았겠죠. 본점이 부산인 데가 많았으니까 16개 중에 8개가 지방에 본점이 있는 저축은행이라고요. 그러면 2011년에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됐는지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되겠죠. 네.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지. 2011년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률을 보면은 전국이 6.5% 올랐습니다. 수도권이 1.7% 빠졌고요. 지방이 14.6% 올랐습니다.
서울이 3% 빠지고요. 네. 서울 동남권이 5.4% 빠지고 부산이 16.5% 올랐습니다. 부산에서 터졌는데 16.5%, 몇 프로, 반 올리면 몇 프로예요? 17%.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지방은 그때 플러스가 나고 서울은 마이너스였느냐? 서울은 하우스포 사태가 상당 부분이 아마 2012년가 절정을 보이니까 한 70% 정도, 80%까지 하우스포 사태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때고 금리를 또 그때 당시 올렸어요. 그것도 있고 수도권에 있는 주택 수요가 지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남하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장수왕 이후에 처음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수요층이 탄탄하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지방 세종시라든지 혁신 도시로 많이 내려갔죠. 2012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동했다고 네, 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데도 왜 좋았겠어요? 당연히 이런 뭐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산저축은행이 상징적이잖아요. 거기 터졌는데 왜 부산 아파트 값은 1년 사이에 왜 16.5% 거의 17% 가까이 올라갔냐고요. PF 부실이 그때 요번에 그럼 저축은행이 그만큼 터져 16개 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얘기했어. PF 부실이 터지더라도 금융 그렇게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서 큰 위기로 안 갈 거다는 어떤 그런 걸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PF 위기설하고 집값 급락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장이 다른 시장이야. 건설 경기하고 부동산 경기는 약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경기고, 그거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 도시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거 딱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멋있잖아요? 무엇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엄청 끊이질 않고 이게 유튜브에 한동안 지배했었죠. 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4월 급락설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왜냐면 이게 PF 문제하고 기존 집값하고는 이게 상당히 괴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좀 면밀하게 좀 시장을 보지 않고 약간 어떻게 보면 이 공포는 모든 이성적인 사고를 마비시켜버리거든요. 이 공포잖아요, 이거는. 네. 공포만큼 잘못 기다리는 게 어디 있어요. 공포는 어떻게 보면은 21세기 아니면 태생적으로 가장 잘 먹히는 감정적 심리적 기제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괴테가 이런 말을 합니다. 괴테요. 괴테까지 나옵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두 가지 힘이 있다. 그것은 공포와 이익이다. 자, 보세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조회수 장사죠? 네. 그럼 조회수 팔이. 조회수 팔이라고 그러잖아요. 공포를 팔아야 돼요? 희망을 팔아야 돼요? 팩트를 팔아야 됩니다. 공포를 팔아야 돈이 되지. 자, 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뉴스보다 비관적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손실의 피와 이른바 생존 본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자, 늑대가 온다 그러면 어때요? 이성적으로 분석해야 돼요. 일단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죠. 이거 당연하지. 도망가는 게 낫지. 잘못 이성적으로 대들었다가는 목숨이 달아나기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이 본능적으로 이런 공포나 두려움을 과대평가하고 과대포장하는 어떤 그런 게 있죠. 그게 생존에 유리하죠. 그래서 힘자랑보다는 비겁함이 생존하는 데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희망보다 두려움에 더 비중을 두기 마련이죠. 시선을 끄는 데는 공포만한 데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이 공포하고 비즈니스하고 서로 섞는 거예요. 잘 먹히니까. 이게 공포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스 세들라 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이 자본주의가 앓는 정신병을 진단하라는 책이 있어요. 네. 제가 어지간한 책은 많이 봤잖아요. 진짜. 저는 심리학책이 죄송하지만 한 150권 정도 보는. 저를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인문학자에 더 가깝고요. 저 심리학자에 더 가까워요. 부동산 전문가로 너무 카테고리를 너무 정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움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감정이다. 세상에 불안 사업만큼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돈벌이가 되니까 공포를 파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미래는 불안하죠. 그런데 제가 그러잖아요. 대비해야 되죠. 네. 그런데 공포 비즈니스의 희생양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윌리엄 서던은 이런 말이에요.
소설로 포장한 충격요법은 즐거움을 준다. 맞잖아요? 네. 그렇지만 과학적 사실로 포장될 때 불필요한 불안감만 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자극적이고 극적인 어떤 그런 논리는 정서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를 줄 수는 모르지만 지혜로운 솔루션은 안 됩니다. 무책임한 말들이 오히려 불안만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무당 경제학이라고 그럽니다. 부두 이카나믹스라고 그래요. 부두 이코노미스. 그리고 부동산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다차원 방정식입니다. 한쪽 논리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확정 편향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한쪽 얘기하는 사람을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변수들이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그렇게 떠드는 극단적인 비관론은 조금 경계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잡는 건데 영원한 비관론자를 펌어비어라고 그럽니다. 펌어비어라고 그러고 이 근거 없는 낙관주의자들이 많아. 이걸 갖다가 팽글로시안이라고 그래.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지적 은밀성 이게 떨어져요. 좀 IQ가 낮아서 그런 건데. 그 세상을 다 알아요? 그리고 돼 진짜? 단순화의 함정에 좀 빠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밸런스를 이렇게 참 이렇게 갖출까? 네. 어떻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균형추를 가질까? 제가 그래서 책을 써줄 때 항상 이름을 합니다. 생각의 균형추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균형추. 참 어렵습니다. 저도 잘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밸런스 이제 조선시대나 유학에서 말하는 건 권이거든요. 우리 권세권자 있잖아요. 예. 그 그게 균형추권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밸런스 권도라고도 하는데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부동산은 사실상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이게 집 없는 사람과 집 있는 사람의 계급 투쟁이잖아요. 예. 누구 시각에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집 없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집을 살 생각이 아니면은 폭 나오는 거 좀 보세요. 마음 편안하잖아요. 다른 데서 수익 올리세요. 그러셔도 되잖아요. 그러시면 어때? 뭐 어때? 근데 내가 집을 뭐 다주택자분들은 좀 그런 것도 삭제 다 해버리고 오른다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 편안하잖아요. 뭐 어차피 언젠가는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값 맞고 오르는데 부동산은 마음 편안하잖아요. 네, 마음 편안한 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가 무주택자지만 집이 없는데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한쪽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올해는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 아니라 올해는 가격 메리트다. 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시점 제기보다 올해는 좋은 매물을 발굴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조금은 저는 솔직히 아까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미안한데 그러니까 특히 한쪽 얘기만 하는 유튜브를 듣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현장에 가서 조금은 좋은 매물을 발굴하시는 어떤 그런 전략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멀리 바라보면은 분명히 부동산은 아마 레드오션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20년 뒤에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TV에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동산 전문가가 90년도 200만 호 건설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금융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단독주택은 전문가가 필요 없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렇거든. 아파트가 되니까 금융상품처럼 이제 움직이니까 그 당연히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전문가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앞으로 20년 뒤에는 아마 부동산 물론 개발하시는 분이나 임대하시는 분은 계시지만 TV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시적인 직종이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부동산 전문가 하려는 너 임마 하지 마. 앞으로 없어진다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한 60년짜리 정도 한시적인 직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로 일본에 보면은 그렇게 집값 오르는 내리는 뉴스 잘 안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건 맞다. 근데 아마 올해부터 내후년 한 2, 3년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금은 먼 미래하고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집을 장만하려면 어쨌든 서울은 아마 수도권은 아마 상반기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방은 뭐 상반기에 되고 뭐 하반기에 되고, 하반기에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든지 매입가를 낮춰라 이런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조금 젊은 분들 30대 초반 그리고 뭐 40대 초반까지도 네. 좀 미래를 내다보고 내 나이 60 이후를 본다면은 원화 자산은 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아까 글로벌 자산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공부할 시간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융 공부하셔가지고 금융 전문가가 되셔야 돼. 이제는 아파트 한 채 빼고는, 그죠? 아파트는 살아야 되잖아요. 빼고는 오히려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융은 보니까 이게 극단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금융은 조금 그래도 시야는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부동산처럼 이렇게 마치 이게 뭐 공포 세일 이런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금융 쪽의 공부를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이분법적으로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 이런 극단론 이런 그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중심 잡기가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만약에 30대에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제가 언제부터 했냐면은 제가 95년도부터 했거든요.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아들이 95년생이에요. 근데 그런다면 나는 만약에 부동산 전문가의 길보다는 나는 금융 전문가의 길로 갔을 거다. 나는 그냥 부동산이 재밌어서 왔지만 아마 나는 아니야, 금융보다는 아니라 심리학과를 가서 하셨을까? 심리학과를 가서 내가 요새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심리학자가 됐다면 아마 지금쯤 아마 떼돈을 벌었을 거다. 제가 강연을 잘하거든요. 절반은 거의 뭐 개그 콘서트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웃겨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바운갑이 지금 유튜브는 전부 다 보니 너무 딱딱하게 나오는 거야. 난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 TV에 보면 나만 심각하게, 난 원래 그런 사람 정작 아니에요. 딱 읽고 이렇게 굉장히 진지하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강연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강연 한번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다 놀래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유머한 사람이에요. 원래 저 개그맨 하려다가 지금 잘못 와가지고 이쪽으로 갔는데 저는 진짜 너무 제 이미지가 원래 하는 이미지하고, 그래서 우리 저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박사님 저거 날마다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 평소에 하던 행동을 유튜브에서 했으면은 아마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명랑한 사람이에요. 저는 웃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저는 웃겨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언론에서는 굉장히 엄근진으로 나오고.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게.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수시로 출랑대고, 뭐, 하루에도 생각 12번씩 오락가락하고, 저 갈대 같은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인데, 너무 이게 언론이 이미지 메이킹을 잘못해가지고. 아씨,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예. 한쪽으로 경도되지 마라. 그리고, 지적인 은밀성.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생각의 힘, 사유의 힘. 이게 더 중요하다. 부동산만큼 이 편향된 시각을 갖기 굉장히 쉬운 어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동산 평론가가 아니다. 부동산 철학가가 아니다. 뭐 나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실소유자는 실소유자답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막 부동산 토론회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안 보시는 게 좋아. 안 보시는 그런 거는 도움이 안 돼. 저도 뭐 많이 나가봤지만 네. 도움이 안 돼. 그거보다 오히려 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시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지. 부동산 이데올로기 토론이나 계급 토론이나 뭐 이런 거는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내 행동하고 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균형추를 가지고, 그리고 좀 오픈 마인드, 겸허함을 가져야 되지.
하여튼 너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옆에 좀 안 가는 게 좋아요. 누가 막 생각나는데요? 큰 소리 치는 누가 막 사람은 생각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보통 안 맞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뭐 이게 또 서민파리 이런 사람들도 보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꼭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네. 제가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을 상담도 많이 했잖아요. 제가 네. 5척거리 상하고 저도 뭐 자문도 많이 하고 그런데 예. 보니까 의사결정을 하실 때 예. 대부분이 아내 쪽이 좀 맞더라고. 그래서 7대3으로 집사람 얘기 들으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대지 말고 집사람 얘기 잘 들으면 요새 뭐 그런 말 많잖아요. 뭐 임명제처, 뭐 사필기처, 뭐 진인사 대처명 그런 말 많잖아요. 왜냐하면 집사람들이 조금 더 맞더라고 보니까. 저도 우리 집사람이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말만 나불대지 뭐 행동하고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중에서 압구정에 집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일단 안도 되시죠? 가장 중요한 게 안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들 없어요. 부자들은 조용히 사는 거지. 누가 나와서 마이크 대고 떠들어요. 다 개털이야, 개털. 한 사람이 개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털이 안 되고 양털이 되려고 양털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쓸모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개털은요 별로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개털보다 양털이 저는 양털이 되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요새 좋은 털이 있긴 있는데 네. 그 단비털 이런 거 말고 네, 네. 양털 정도만 돼도 저는 뭐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부동산이 근본적으로 이게 정치거든요. 이거는 계급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힘들지 마시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좀 드리면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박사님은 네, 네. 유튜브 안 하세요? 유튜브 뭐 저는 약간 유머 컨셉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쿡방도 하시고 이렇게 막 요리도 하시고. 아니 그런 건 안 하고. 여행도 가시고. 그런 건 안 하고. 그건 말고 그냥 조금은 재밌게 좀 살고 싶어요. 부동산이 너무 진지해가지고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날만 싸우고 앉았고.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원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이 잘못 비친 거예요 언론에서. 난 원래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 재밌는데 왜 잘못돼가지고. 언론이 잘못했네. 잘못됐어. 난 이제 앞으로 유머 컨셉으로 나올 거야 이제. 어디 가든 유머 컨셉을 바꿔야 되겠어. 원래 내 스타일인데 뭘 세상이 그리 진지해. 엄숙지에 다 빠져가지고 말이야. 제가 더 진지할 것 같은데요. 저는 니체처럼 살아요. 니체처럼. 내가 니체 신봉자잖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 한번 해주세요. 네.